안녕하세요. 저는 박진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경산수화를 저와 함께 공부하셨는데요. 오늘은 조선 후기 풍속화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급변하는 사회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며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관념적 사유의 한계를 느낀 지식인들에 의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유가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관념적 사유라는 것은 바로 주자학을 말합니다. 또한 도시의 번창에 따른 물질 문화의 성행과 신분 질서의식의 이완 등은 사회 문화의 대중화, 세속화를 촉진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통속에 대한 가치가 긍정되었습니다. 통속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 세상에 널려 퍼져 있는 인식을 말합니다. 보편적인 사유 체계를 통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 질서가 굉장히 뚜렷한 사회에서 발생한 문화는 문화의 개념 간에 굉장히 경계가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신분 질서가 완화되고 난 다음에는 그 문화의 경계가 서로 융합하기 시작하는데요. 상류 사회의 문화를 아라고 한다면 보통 민간의 문화를 송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 사회가 이완되면 아한 문화와 송문화가 결합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아속겸비라고 합니다. 아속겸비 의식에 대해서는 진경산수화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인 문인들은 전통적인 문화에 민간의 신생 문화인 송문화를 융합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일으켰고 문화 저변을 확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속화는 조선 후기에 중세적 세계관을 극복한 문인들에 의해서 개창되었습니다. 중세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리학과 주자학을 가리킵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주자학은 종교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주자학은 리를 추구하는 학문이고 또한 이 리의 학문은 바로 관념에 관한 학문입니다. 조선 중기에 많은 변화를 전쟁을 겪고 변화를 겪으면서 조선 후기에 오면 문인들이 중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들을 되새기면서 관념적인 사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실학과 같은 학문이 그와 같은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문인의 전통적인 회화가는 소동파 이후 화의가 중심이었고 화의의 내용은 유가와 도가의 관념, 이념,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림의 주제, 내용을 뜻합니다. 그 그림의 주제, 내용이 바로 유가에서는 천인합일, 도가에서는 무라일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천인합일과 무라일체를 추구하는 그림을 우리는 보통 문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인들은 전통적으로 문인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정신, 아속변비의식입니다. 시대정신에 따라 통속적 세계관을 긍정한 조선익기의 일부 문인들은 관념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요. 문예의 대상을 현실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풍속가는 현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풍속화는 조선시대에는 세속을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속화라고 하였습니다. 풍속화라는 이름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풍속화는 풍속을 그리는 특징으로 인해서 당대인의 세계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풍속화는 민간이 아닌 문인에 의해서 탄생하고 이어졌는데 이것은 바로 문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관념적인 인식에서 실용적인 인식으로 또한 비현실적인 세계관에서 현실적인 세계관으로 옮겨오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 세계에 관심을 가진 문인들은 일반 서민들의 삶에 애정을 가지고 현실 참여와
애민의 정신으로 풍속화를 그려 회화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풍속화입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 성행하게 되자 정조 시기에는 당당히 화가로 분류되어서 내각 인력에는 풍속화가 화원 녹취제의 과목으로 등장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각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규장강의 일지입니다. 화원 녹취제라고 하는 것은 화원들의 선발 시험을 말합니다. 이렇게 화원들의 선발 시험에 풍속화가 시험 과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내각 인력에서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왕가에서도 풍속화를 즐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의 풍속화는 민간에서부터 왕가까지 모두가 즐기는 아주 인기 있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풍속화의 성행은 통속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통속의 가치를 발견한 시대 정신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통속이라고 하면은 고상하지 못한 것으로 폄하하기 쉬운데요. 여기에서 통속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인 생각, 보편적인 인식을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주변의 현실을 챙기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옛날에 선비들은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모르는 것을 흉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책임감 있게 사는 선비라면 마땅히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조선 후기의 문인들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당대의 문예를 개척하고자 했는데요. 풍속화는 이러한 문인들의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시대의 새로운 문화 장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속화가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전에도 풍속을 그린 그림들은 있었는데요. 풍속화에 영향을 미친 화풍으로는 경직도 계통의 그림하고 산수인물화, 고사인물화가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풍속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경직도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갈고 직무를 짜는 그림입니다. 옛날에는 나라에서 이 경직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배포를 했는데요. 그것은 백성들이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서 농사짓는 법을 계도하는 데 쓰였습니다. 또한 왕가에서도 쓰였는데요. 왕손들이 농사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경직도의 그림을 통해서 농사를 이해하는 자료로도 쓰였습니다. 산수인물화, 고사인물화는 도가의 은혜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러한 사상이 점차 현실적인 사유로 나아가면서 전원 생활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풍속화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 사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감추는 것을 말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과 일은 모두 세상과 거리감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풍속화는 이와 달리 세상으로 나아가겠다, 세상 안에 있겠다라는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고사인물화, 산수인물화가 그려지다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풍속화가 그려지는데 본격적으로 풍속화가 그려지기 이전에 고사인물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사 관월도인데요. 고사라는 것은 아주 높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고사가 달을 보는 그림이다라는 뜻인데요. 다른 제목으로는 월화탕
상금도라고 합니다. 달 아래에서 검은고를 탄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렇게 같은 그림인데 제목이 다른 것은 원래 그림 그리는 작가가 그림의 제목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엔 후대에 사람들이 그림의 제목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목이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사관을도를 보면은요. 저기 멀리 달이 비추고 있는 한밤의 산중입니다. 산중에 이렇게 고사가 검은고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시동이 차를 끓이고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을 가만히 보시면 검은고를 타고 있는데요. TV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인물이 검은고를 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검은고에는 현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무현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이 없는 검은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무현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도연명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도연명은 검은고를 탈 줄 몰랐지만 검은고를 아주 사랑해서 현이 없는 검은고를 어루만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은고를 타지 못하면 어때? 검은고를 타는 그 마음이, 그 뜻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물들은 도연명의 무현금의 정신을 기리면서 현이 없는 검은고를 마음으로 음악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이 시동은 이 다관을 올려놓고 불을 지피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곧 차를 마실 예정인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달빛이 은은하게 쏟아지는 산중에 무연금과 고사와 이렇게 차가 하나의 혼연일체 된 그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달 보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자연과 이 인물이 혼연일체된 그런 정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어초문답도를 보시겠습니다. 어라고 하는 것은 어부를 뜻하고요. 초라고 하는 것은 나무꾼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부와 나무꾼이 문답, 서로 얘기를 하는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이 그림은 보시면은 여기 어부와 나무꾼이 일을 마치고 함께 길을 돌아옵니다.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연의 섭리, 사계의 순환,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평범한 촌부들이 아닙니다. 이 인물이 나무꾼인데 뒤에 도끼를 들고 있는 도상이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어부인데 물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어초문답도는 이렇게 도상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서 장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위기를 띠고 있으면 어초문답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 중기까지에는 풍속을 담은 인물들이 있었고 이분들은 관념의 세계를 그렸다고 하면 조선 후기에는 본격적으로 풍속화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분인 바로 공제 윤두서에 의해서 풍속화가 본격적으로 개창하게 됩니다. 공제 윤두서는 고산 윤선도의 증선이시자 다산 정약용의 외증조 부인입니다. 공제 윤두서에 대해서는 제가 진경산수화편에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인물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분이 그린 풍속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신삼기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수화 인물도의 구도를 갖고 오기는 했으나 바로 노동하는 그리는 풍속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엄지 발가락에
지푸를 걸고 집신을 막 삶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집신이라고 하는 거는 소소한 물건이긴 하지만 하찮은 물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 길을 떠나려고 하면은 꼭 집신이 여러 켤레 있어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신발은 우리에게 아주 길 떠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삼국지의 유비도 출세관을 하기 전에 집신 장수, 돗자리 장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신이라는 것은 소소하기는 하지만 하찮은 물건은 아닌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나물캐기입니다. 이렇게 먼 산이 아주 가파른 산이 보이는데 두 인물이 나무를 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멀리 있는 저 산의 산세로 봐서는 현실적인 산이 아니라 이전의 화풍이었던 관념하에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이 이제 나무를 막 캐려고 하는데요.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안악의 모습을 봐서는, 입고 있는 옷을 봐서는 양반가의 안악으로 보입니다. 바로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안악은 고개를 돌려서 이제 나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인물은 막 나무를 발견한 듯이 다가가 허리를 숙여 나무를 캐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공제 윤두선은 종갓집 어른이었습니다. 이 종갓집 어른으로서 노동하는 여인들을 살피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당대의 관념적인 문풍을 개혁하기 위해서,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인식을 전환하고 당당히 여인들을 관찰하고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산세의 이 가파른 이 불안정함을 멀리 이 창공의 새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날아감으로써 이 그림의 불안정함을 상승하는 기운으로 이끌어 올리는 효과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돌깨기입니다. 이 제목도 한문으로 쓰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순수 한글로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돌깨기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또 수화 인물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인물을 보시면은 이제 막 망치로 돌을 내리치려고 하는 극적인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휘어진 망치로 봐서는 이 돌의 망치의 무게를 가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바짝 힘이 들어간 근육까지, 이 견갑골의 근육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발을 들고 한쪽 발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이제 막 돌을 내리치려고 하는 극적인 순간을 담고 있는데요. 또 건너편의 인물은 이러한 무게의 에너지의 기운에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뒤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몸의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깨는 아주 극적인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윤두선은 일하는 사람들을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백성들의 삶을 후대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의 풍을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후대의 인물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강희연입니다. 이분은 윤두서의 돌깨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방해서 본인도 똑같이 그립니다. 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방했다라는 뜻인데요. 동양 전통에 있어서는 이 모방하는 것이 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하는 의미로서 윗분들의 글씨, 서예 작품이나 그림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방 돌깨기를 그렸는데요.
윤두서의 그림과 같이 거의 일치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가 윤두서의 그림이고요. 여기가 강희은의 그림인데요. 모두 비슷하게 잘 재현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윤두서의 그림이 오리지널답게 훨씬 생동감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윤두서의 목깃깎기입니다. 이 그림은 이 목기 깎는 당대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조선의 인물이기보다는 중국풍의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윤두서가 그림 연습을 할 때 중국의 화보를 아마 참고해서 그림을 연습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흔적을 남겨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윤두서에 대한 그 풍속화를 보셨고요. 다음으로 윤두서를 이어서 또 의식이 깨어있는 문인이 풍속화를 그렸는데 그분이 바로 관아제 조영석입니다. 조영석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화가입니다. 호가 관아제이고요. 김창엽의 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천 200년 겸재 정선들과 교류하면서 시서화에 담긴 정신세계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광해군 어진, 숙정 어진을 그려라라고 하는 영조의 지시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사대부가 기회로서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고 거부하여서 옥사를 당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영조가 이런 관아제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영석은 문인적 필치로 사실적이며 효용론적 그림 세계를 추구하였다라고 평가받는데요. 그래서 조영석의 그림은 문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인의 문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상류층의 전통 문화를 뜻하는 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문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조영석은 자신의 문집에서 산수는 정선이 나보다 잘 그리는데 인물은 내가 정선보다 조금 더 잘 그려라고 해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석이 그린 자신은 인물을 더 잘 그린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조영석이 그린 인물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영복 초상입니다. 이 조영복은 조영석의 형입니다. 자신의 형의 초상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평복의 인물을 그렸습니다. 사방관을 쓰고 있고요. 이 사진은 이 사진이 아니라 이 그림은 아주 옅은 손으로 그림을 초상화를 그리기는 했는데 사진만큼의 사실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옅은 손으로도 인물의 내면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영석은 특이하게 손을 그렸습니다. 당대에 초상화는 손을 그리지 않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포 안으로 손을 가리는데요. 조영석은 아마 사실적인 그림을 추구하다 보니 손도 그려 넣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조영복이 훗날에는 벼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영석은 자신의 형을 평상복을 입혀서 그린 그 초상화가 마음에 걸렸는지 훗날 벼슬로 나아간 형의 그 초상화를 다시 그리게 합니다. 바로 공신도상인데요. 공신도상은 아무나 그릴 수 있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벼슬을 해야만 공신도상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신분사회에서는 문화를 마음대로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조영복의 초상을 그리면서 조영석은 이 그림을 진제해에게 줍니다. 진제해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초상 화가로 이름이 날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진제에게 주면서 공신도상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영복의 공신도상은 진제에 의해서 그려지게 됩니다. 예, 앞에 이 인물이나 뒤에 인물이 같은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풍속화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풍속화편 이어서 조용석의 그림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